70살 넘게 잘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4억이면 장례식도 화려하게 치를 수 있어요. 당신 미쳤어요.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죽인다는 표현은 너무 거칠지 않나요? 고통 없이 보내드리는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살해 대상이었다는 것을.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74세로 40년간 전통 매듭 공예를 연구하며 서울 익선동에서 매듭 이야기라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12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고 아이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너무 멀리 사니 1년에 한 번 보기 어렵죠. 경제적으론 남편 보험금과 공방 수입으로 충분했지만 마음은 참 외로웠어요. 매일 매듭만 엮으며 조용히 지내던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2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응원과 공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코엑스 세계 전통공예 페스티벌에서 시작됐어요. 그해 저는 큰 결심을 했죠. 8개월간 혼신을 다해 2m 높이의 전통 매듭 병풍을 만들었어요. 74세에 이런 대작을 만들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이런 큰 작품을 만드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관람객들의 감탄사에 외로움이 조금씩 달래지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작품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날 작품을 정리하는데 한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박영숙 작가님이시죠?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품격 있는 분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회색빛 머리,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무엇보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죠. 저는 강민호입니다.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꽤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첫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신데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환자분들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상 중인데 작가님과 상담받고 싶습니다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신사적인 태도에 제 작품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매듭 공예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매듭 공예가 마음의 안정에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분이 제 과거 작품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3년 전 인사동 갤러리 사계절 매듭 전시도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전시는 관람객이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강 원장님, 이렇게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전통공예를 알아주는 분이 많지 않은데. 아니에요. 작가님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작가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요. 그 말을 할 때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이었죠. 사는 동안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또 59세의 성숙하고 매력적인 남성이 74세인 저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지만 내심은 솔직히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 처녀 때처럼 말이에요. 작가님과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분이 시계를 보시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아쉬웠어요.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막았죠. 그런데 그분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작가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뵈었으면 합니다. 이번엔 좀 더 편안한 곳에서요. 시간 있으세요? 다음 주쯤 조용한 찻집에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왠지 마음이 끌려서 약속을 잡았어요.
며칠 후 알 수 없는 설렘을 안고 찾아간 강남의 고급 카페. 민호 씨는 더욱 신사적이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40년간 매듭 공예를 하시면서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많이 오셨을 텐데요. 의사답게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의학 지식도 해박하고 전통 문화 이해도 깊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뵐 수 있을까요? 작가님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때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이렇게 품격 있는 분이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다니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친절한 의사가 제 인생을 파괴할 악마였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도 민호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랜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죠. 아이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친절한 거겠지. 하며 제 마음을 애써 부정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주일 후 그분에게서 온 전화는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어요. 영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예술 치료는 핑계였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거든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졌어요. 원장님, 저는 70이 넘은 할머니예요. 말도 안 돼요. 할머니라뇨?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에게는 영숙 씨가 가장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두렵고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민호 씨의 단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떨려왔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된 건 한강공원이었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영숙 씨, 손잡아도 괜찮죠?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59세 성숙한 남자가 74세인 저를 진짜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마음이 설레다니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민호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영숙 씨, 네. 그분이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린 첫 키스를 했어요. 처음엔 좀 놀랐지만 민호 씨의 따뜻한 입술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숙 씨는 나이를 잊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 한 달간 우린 매일 만났죠. 민호 씨는 정말 완벽한 연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잘 잤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라는 문자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꼭 전화를 해주었죠. 영숙 씨 목소리 들으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저도 그래요. 원장님과 이야기하면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미리 예약해두고 정말로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깜빡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가 갑자기 택시를 세우더니 영숙 씨,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택시 타세요. 괜찮아요. 비도 많이 안 와요. 안 돼요. 내 여자를 비 맞게 둘 순 없어요. 내 여자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의 여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민호 씨는 정말 세심한 연인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장미라는 걸 알고는 매번 다른 색깔의 장미를 선물해 주셨고, 제가 발이 아프다고 하니까 편한 신발을 직접 골라서 사주시기도 했어요. 영숙 씨가 편해야 제가 편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 달 후,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 먹지 않을래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민호 씨의 집으로의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민호 씨, 저는 이미 너무 늙고 자신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강남 고층 아파트에 세련된 인테리어.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이었던 건 민호 씨가 직접 만든 스테이크와 와인, 로맨틱한 촛불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민호 씨, 너무 맛있어요. 요리도 정말 잘하세요. 영숙 씨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식사 후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는데 분위기가 점점 달콤해졌어요. 영숙 씨. 네, 저 정말 영숙 씨를 많이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든든한 남자의 체온,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싫으시면 언제든 말해요. 멈출 수 있어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며 천천히 저를 리드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함께한 밤. 74세의 늙은 몸으로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제 주름진 손에 정성스럽게 키스해 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런 늙은 손을. 아니요. 영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이 손이 40년간 아름다운 매듭을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손인데요. 그분의 따뜻한 말에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74세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에 행복했어요.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함께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민호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히 잤어요. 저도요. 영숙 씨 덕분에 완벽한 밤을 보냈어요. 민호 씨가 직접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따뜻한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간 내린 커피까지. 원장님, 저 같은 할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할머니라는 말 자꾸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저희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호 씨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마치가 결혼한 신혼부부 같은 달콤한 시간들이었죠.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민호 씨가 만든 요리를 먹고 밤에는 서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영숙 씨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민호 씨는 제 매듭 작업도 열심히 응원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가보니 아파트 한 방을 제 작업실로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영숙 씨의 작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호 씨가 옆에 있으니까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완벽했던 6개월.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영숙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할까요? 이렇게 매일 헤어지지 말고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도 많이 두려워요. 아니요. 저는 영숙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 씨는 생각보다 강하게 결혼을 원했고, 저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며칠 고민 끝에 결국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저도 민호 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린 계속 함께 지냈어요. 매일 아침 민호 씨와 사랑의 대화로 시작되는 하루가 너무 달콤했어요. 영숙 씨,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민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옆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민호 씨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지금까지의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이 모든 완벽한 사랑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결혼과 함께 진짜 악몽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 꿈에 푹 빠져 있었죠. 결혼식은 정말 꿈 같았어요. 74세의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다니 우리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영숙 씨, 이제야 진짜 제 아내가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호 씨가 저를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 행복했죠.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샴페인을 마시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이런 로맨틱한 신혼여행이라니 제 인생의 선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한 달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모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의논할 일이 있는데 우리 노년을 위해서 보험 하나 들었으면 해요. 보험이요? 네, 4억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요. 4억이나요?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요즘 의료비도 많이 들고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숙 씨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거든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까요? 영숙 씨,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해요. 특히 나이 드시면 요양원비만 해도 월 30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4억 정도는 보장받아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들어보니 민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요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에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74세나 됐는데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봤는데 제가 병원 원장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와 연결이 있어서 특별히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월 100만 원 정도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보험은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민호 씨가 강경하게 주장도 했고, 왠지 단호한 말투에 저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4억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민호 씨의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민호 씨가 작은 약병을 건네주었어요. 영숙 씨,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이 비타민 좀 드셔보세요. 작은 하얀 알약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비타민인 줄 알았죠. 비타민을 먹기 시작한 후로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매듭 작업도 예전만큼 재미없고 자꾸 몸이 처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미모 씨의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열심히 꼬박꼬박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단골 찻집에 가려고 했는데 민호 씨가 말리는 거예요. 영숙 씨, 오늘은 집에 계세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저 컨디션 괜찮은데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안 돼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전 결국 가지 못했어요. 서로 쓸데없는 의견 충돌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찻집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남편분이 오셔서 당분간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다고 하시던데 많이 아프신가 봐요. 민호 씨가 저 모르게 미리 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며칠 후 친구 미숙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영수가 요즘 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는 문자도 씻는 거니? 혹시 무슨 일 있어? 미숙이가 만나자고 했다고. 저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민호 씨, 혹시 제 핸드폰 만진 적 있어요? 아, 그거요? 영숙 씨가 우울해하실까봐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지금은 쉬는 게 우선이니까요. 저는 하나도 아픈 곳이 없는데 자꾸 저를 아픈 사람 취급하면서 저 모르게 제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전 조금씩 이상한 마음이 솔솔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공방일이었어요. 갑자기 단골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가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 씨가 제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해서 당분간 일을 못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민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에게 상의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다 영숙 씨 건강을 위해서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 후로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집에만 있게 됐어요. 점점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졌죠. 서서히 고립되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네요. 이제 제대로 된 약을 드셔야겠어요. 잠깐 기분이 나빠진 걸 가지고 약까지 먹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우울증은 초기의 약으로 치료해야 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민호 씨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
제 의견을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가 저를 위해 그런다고 애써 위로하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약을 먹을수록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기억도 자꾸 흐려지고 졸리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민호 씨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응,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모두. 그래 알겠어. 무슨 계획이지? 왜 이렇게 조용히 통화하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알 수 없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조용히 민호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민호 씨가 매일 제게 주는 약도 자세히 봤어요. 포장지에 약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상한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기억 상실, 우울감 증가, 자살 충동. 말이 안 되는 약이었어요. 왜 우울증 약인데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거지? 더 무서운 건 민호 씨 서재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이 열렸는데 그 안에 여러 서류들이 있었어요. 제 보험 계약서, 그리고 모르는 다른 여자들의 사진과 서류들. 사진 뒷면에는 1호 완료, 2호 완료, 3호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3호가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완료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심장이 무섭게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몰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가 병원에 간 사이에 서재를 뒤져서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약도 몇 개 숨겨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증거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이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지금 상황에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고 믿을 사람도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며칠 후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이에요. 앞으로 사모님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간병인이요. 저는 아픈데 없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사모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 씨는 친절했지만 제 모든 행동을 감시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잠들 때까지 지켜보고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수진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모님,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뭐가요? 약을 먹기 전에는 멀쩡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더 우울해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원장님 행동도 많이 수상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수진 씨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간병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제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날 밤 민호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영숙 씨, 솔직히 힘들어요. 뭐가요? 이렇게 우울증 환자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 순간 민호 씨의 눈빛을 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걸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끝난다고요? 뭐가 끝난다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씨, 저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모님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상황에선 수진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약을 드시는 척만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목숨을 건 연기를 시작했어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리고 우울한 척 연기하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때마다 증거를 더 모았어요.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민호 씨의 곧 끝날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약을 끊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수진 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수진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기자예요. 강민호를 2년째 추적하고 있어요. 기자라고요? 제 언니가 5년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당했어요. 의문사로 처리됐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민호 씨가 맞아요. 나이 많은 여자분들을 속이고 죽이기까지 한 파렴치한 살인범이에요. 지금까지 2명의 부인을 보험금 목적으로 죽였어요. 그 달콤했던 사랑이 모두 가짜였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서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 후로 전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고 약 먹는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요? 약 효과가 좋은가 봐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며칠 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약은 제가 직접 드리겠어요. 용량이 중요해서요. 이제 약을 버릴 수도 없게 됐어요.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내는 위험한 연기를 해야 했었는데 어느 날은 거의 들킬 뻔했어요. 영숙 씨, 입안에 뭐 있나요? 입 벌려 보세요. 다행히 수진 씨가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여 불러서 위기를 모면해줬어요. 하지만 이틀 후 드디어 최악의 순간이 왔어요. 민호 씨가 저녁 먹은 후 갑자기 말했어요. 영숙 씨, 이제 연기 그만하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약 안 드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알면서 앙큼하게 모른 척 하시네요. 그때 민호 씨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74세까지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민호 씨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더 늙어서 고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만 편안하게 가시죠. 당신 그럼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었나요? 죽인다는 표현은 너무 거칠지 않나요? 고통 없이 보내드리는 거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까지 해놓고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4억짜리 사랑이었죠. 설마 했지만 6개월간의 모든 달콤한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현실을 이제야 완전히 깨닫고 말았어요. 민호 씨가 서랍에서 주사기를 천천히 꺼냈어요. 4억이면 장례식도 화려하게 치를 수 있어요. 감사해야죠. 싫어요. 싫다고요. 이걸 맞으시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마치 자연사처럼요. 제가 소리쳤지만 민호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영숙 씨에게 선택권은 없어요. 되돌리기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때 수진 씨가 나타났어요.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 잘 왔네요. 영숙 씨가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요. 그건 안 돼요. 그만하세요. 안 된다고.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민호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수진 씨가 망설이는 사이 민호 씨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이제 그만 끝내죠. 영숙 씨, 그동안 즐거웠어요. 나요, 제발 놓으라고요. 필사적으로 팔을 빼려고 했지만 민호 씨가 더 강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금방 끝나요. 주사기가 제 팔에 가까워지는 순간 수진 씨가 소리쳤어요. 강민우, 이제 그만해. 당신은 체포됐어. 체포. 당신이 뭔데? 나는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기자 김수진이야.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범죄를 녹음하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이젠 모두 끝났어. 당신은 이제 체포될 거야. 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자라고. 이런 빌어먹을. 그리고 경찰이 이미 출동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정말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강민호 문 열어. 민호 씨가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강민호, 당신은 연쇄살인범이야. 3명의 여성을 죽인 잔인한 괴물이고 순순히 죄값을 받아.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강민호, 당신을 보험 사기와 결혼 빙자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호 씨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끌려가면서도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당신들만 아니었다면 수진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제 언니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요. 그날 밤, 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길고도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74세에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하다니.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민호 씨가 보여준 6개월간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뼈저리게 가슴 아팠지만 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덧 2년이 지났네요. 강민호는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저 말고도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고 있었더라고요. 70대 혼자 사는 여성들 명단까지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자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 오고 신문사에서도 취재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74세 할머니가 유명해져서 뭐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눈만 감으면 민호 씨 얼굴이 떠오르고 그 차가웠던 눈빛이 생각나요. 남자분들만 봐도 괜히 움츠러들게 되고요. 76세의 상담이라니 처음엔 창피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매듭 작업이었어요. 처음엔 실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달콤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예전의 즐거움이 돌아오더라고요. 매듭을 엮을 때만큼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40년간 해온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제 일부분이잖아요. 딸이 작년에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다면서요. 처음엔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든든해요. 아침에 엄마 잘 잤어 하며 안부 묻는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아들도 예전보다 자주 연락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챙겨주고요. 어쩌면 이런 일을 통해서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새로운 연애는 글쎄요.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 공방에서 매듭을 엮는 시간이에요. 복잡하게 얽힌 실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내 인생도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엉켜도 다시 풀어낼 수 있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아, 나도 모르게 단단해졌구나. 물론 아직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딸한테 전화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면서요. 딸도 이해해주고요. 76세가 된 지금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매듭 공예 교실도 열어볼까 해요.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면 되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듭은 풀어져도
다시 엮을 수 있어요. 더 예쁘고 더 튼튼하게 말이에요. 제 인생이 그래요.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단단하고 알찬 삶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제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76세 할머니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